안녕하십니까. 박정일 변호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의약품 조제 중에서도 이제 변경 조제, 대체 조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주로는 처방전과 다르게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복약지도, 그 다음에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봐볼까요? 인근 병원 의사가 A 의약품을 처방했는데 우리 약국에 재고가 없어가지고 생동성이 인정되는 다른 제약회사의 B 의약품을 조제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간질환이 있었던 환자가 조제약을 투여하고 간독성을 입고서 보건소에 고발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할까요?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점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방의 변경. 처방의 변경은 약사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방전대로 조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처방의 변경은 당연히 성분이 달라지거나 성분이 다른 경우는 물론이고 용량이 달라지거나 제형이 달라지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단 형사처벌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방을 변경 수정했다고 쳐요. 그래서 실제로 의사가 A약을 처방했는데 약사가 자기 마음대로 B, C 약으로 마음대로 바꿔서 조제를 해버리게 된다 치면 처방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벌해야 될 필요 있는데 문제는 약사가 고의로 일부러 A약 처방 나왔는데 나는 그냥 B약이 더 이 환자한테 맞을 것 같아 하면서 B약으로 조제를 했다고 치면은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게 맞겠죠. 근데 약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그럴 수 있잖아요. 처방이 나왔는데 약을 뚜루루 나누다 보니까 30일치를 나누다 보니 어떤 그 약포지에는 3알이 들어갈 게 4알이 들어가고 바로 옆에 약포지는 2알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약이 나왔는데 약을 잘못 인식을 하고서 다른 의약품으로 실수로 집어넣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게 조제 과실이라고 하겠죠. 이런 조제 과실이 있는 경우조차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돼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형법 제14조에서는 과실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해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우리 대표적인 예가 운전하면서 실수한 거 있잖아요. 업무상 과실치사, 치상 이런 걸 처벌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법률에서 과실범도 처벌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운전하다가 실수해서 사고 낸 경우 있잖아요. 이건 과실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 약사법에서는 처방의 변경 수정과 관련해서 과실범도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님들이 고의로 처방전과 다른 조제를 했다 치면은 형사처벌을 받겠지만은 실수로 했다는 점들 있잖아요. 실수로 했다는 점들이 밝혀진다면은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행정처분을 한번 봐볼까요? 처방 변경 수정을 하게 하면은 1차 위반 시에 자격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면허 취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문제가 되는데, 자, 이 경우는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규 위반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 있잖아요. 차관에서 가하는 제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의 과실 있잖아요. 고의는 물론 과실조차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실이 있든지 말든지 고의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런 행위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처방전과 다른 조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행정처분은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피할 수가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들을 참작을 해서 실제로 처분 기준에 나와 있는 15일보다는 좀 경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관련해서 의료법에서는 이 처방전은 어떤 사람이 발행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사람 있잖아요.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을 작성해서 환자한테 교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직계 비속 있잖아요. 가족이라든지 요양기관들 있잖아요. 근무하는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대리 수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약사법과 좀 다른 점이에요. 약사법에는 조제를 환자에게만 조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건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약사법과 의료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의사의 동의 있으면은 처방을 변경해서 조제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동의에 관련해서 1심에서는 예전에 약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형제지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형제지간이었다 보니까는 형 아래에 있는 약사인 동생이 형한테 나 A약 나오면 B약으로 변경해서 조제해도 돼?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 라고 동의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봤었을 때 이미 동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대체 조제가 가능하다고 판시를 했었어요. 근데 대법원은 어떻게 봤냐면 그렇지 않다. 너가 동의를 받는 것은 A약을 B약으로 처방에 나온 건 앞으로 A약 계속 처방하면 B약으로 계속해서 변경 조제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처방전에 한해서만 조제하는 것을 동의해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처방마다 매 환자마다 약사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변경 조제가 가능한 것이지 A약을 B약으로 포괄적으로 동의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조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체 조제도 원칙은 뭐냐? 변경 조제가 막 같아요. 근데 대체 조제는 일단 의약 성분, 함량, 제형 이 모두 다 같아야 돼요.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 대체 조제도 원칙적으로는 의사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다만 2항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예외가 나와요. 이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대체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조제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는 생동성, 식약처장이 생동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품목 같은 경우에 대체 조제는 사전 동의 없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동성 인정 품목이죠. 근데 여기 단서 한번 봐볼까요? 단서에 이게 나와 있어. 의사가 처방 전에 대체 조제 불가 표시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은 생동성이 인정되더라도 대체 조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의약품 초기에는 문제된 적이 있었죠. 어떤 의사가 처방을 하면서 아예 대체 조제 불가를 전부 다 모든 처방전에 그냥 아예 고정으로 그냥 인쇄를 해놓고서 처방을 하는 거예요. 처방전 발급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 자 대체 조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답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는 AND거든요. 대체 조제 불가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돼요. 단지 대체 조제가 안 된다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대체 조제를 하면 안 되는 합리적인 이유 있잖아요. 합리적인 이유를 일일이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같은 사안에서는 그냥 대체 조제 불가라는 도장만 막 찍어 놓은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임상적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대체 조제를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 이제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약인데 단지 용량만 다른 경우 있잖아요. 뭐 2mg가 처방에 나왔는데 우리 약국에는 1mg밖에 없어요. 그럼 1mg, 2mg 한정을 조제할 것을 1mg 두 정으로 대체 조제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또는 뭐 반대로 1mg가 나왔는데 우리 2mg밖에 없어요. 그러면 쪼개서 한다든지 이런 용량만 다른 경우에는 대체 조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는 그 용량에 따라서
어떤 그 저함량인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이지만 뭐 라니티딘 같은 경우에 고함량이면은 전문 의약품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식의 대체 조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3호의 의약분업 초기에 원래 각 그 시군구 단위로 우리 시군구의 의사들은 이런 의약품들을 주로 처방하겠습니다. 처방의약품 목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목록에 없는 약 같은 경우에는 대체 조제를 가능하도록 했었는데 이 조항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 처방 의약품 목록이 작성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거의 사분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대체 조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고 나서 우리 약사님들이 꼭 이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데 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체 조제를 하고 나면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대체 조제를 하고 나면 처방전을 지닌 사람한테 내가 A약이 처방 나왔는데 B약으로 대체 조제를 했습니다라는 사실을 고지를 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조제한 내용을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사실은 동의까지 얻을 필요는 없어요. 환자가 저 대체 조제 반대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냥 알려줬으면 이 의무 위반은 아니게 되죠. 근데 사실상 뭐 환자가 싫다고 한다면은 환자가 저 조제 안 할래 하고 그냥 가버릴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하겠죠. 하여간 어찌됐든지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점이고요. 여기에서 아까 봤었잖아요. 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진료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약사법은 조제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는 환자에게 알리는 게 아니에요. 처방전을 지닌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다른 자기 가족이라든지 뭐 자기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처방전을 들고 와서 조제를 요구하면은 그 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환자는 그 약사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처방전을 지닌 자가 일치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처방전을 가지고 온 사람 그 자에게 그 약을 교부해주면 되고 대체 조제했으면 대체 조제한 사실을 알려주면 되는 거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이 뭐가 있냐면은 대체 조제를 하고 나면은 1일 이내에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한테 A약을 B약으로 대체 조제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꼭 통보를 해야 되고 여기에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라고 했지만은 우리 법원은 이런 부득이한 사유는 웬만하면 인정 안 해주니 바로 1일로 이해하시고서 그날 쭉 대체 조제를 하셨으면 바로 그날 밤에는 퇴근하시면서 전부 다 통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보하는 방법으로는 자 나와 있듯이 전화나 팩스 번호, 팩스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메일, 뭐 문자 메시지 다 가능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입증과 관련해서 통보한 사실 입증을 해야 될 거잖아요. 입증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팩스나 뭐 이메일이 있다면 이메일 같은 것들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될 게 약제비 청구 내역을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A약으로 처방을 받았는데 B약으로 대체 조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조제한 약은 B약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처방전에 기재되는데 A약으로 청구하게 되면은 실제로 조제한 약과 청구한 약이 불일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극단적으로는 A약은 비싼 약, 대체 조제약은 싼 약이었다 치면은 또 차익도 발생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차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대체 조제를 하고 나면 꼭 B약으로 대체했다라고 하는 사실 있잖아요. 이것을 청구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대체 조제를 하고 나면 처방전에다가 내가 이러저러하게 대체 조제를 했다고 하는 그 내역을 분명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을 위반해도 또 약사법에서 처벌을 받게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뭐 5항 보면은 약화사고 있잖아요. 대체 조제를 해가지고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실제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규정 같긴 해요. 그냥 의사들이 대체 조제 하도 반발하니까 이런 규정을 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생동성 인정되는 의약품인데 인정되는 의약품을 복용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원래 A약이면 발생하지 않을 약화사고가
B약을 투여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저는 과학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그 의사들에게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냥 규정한 거에 불과하다 생각하고 실제로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복약지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복약지도에 보면은 우리 약사법에서는 복약지도를 두 개로 나눠서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성상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놓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의약품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은 위에 같은 경우에는 조제와 관련된 복약지도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고 나호와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때 관련되어 있는 복약지도를 정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항도 의무도 달리 규정하고 있어요. 자, 24조 4항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제하면 복약지도 있잖아요.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50조를 봐볼까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 판매할 때는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개 차이가 뭐죠? 여기는 의무예요. 조제를 하면 복약지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있잖아요. 판매하는 경우에는 내가 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약사법 위반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복약지도에 대해서 이제 의사 같은 경우에도 무슨 수술을 하거나 진료를 할 때 설명 의무 있잖아요. 복약지도와 대응하는 거죠. 설명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설명 의무를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원에서 분명히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의사에게 있다고 봤어요. 의사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사법 같은 경우에도 다행인 게 최근에 개정되면서 복약지도서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복약지도서를 시행규칙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명칭, 이런 복약지도의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재되어 있는 서면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사님들이 일일이 말로 실제로 다 설명을 했어요.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를 안 했다고 상대방이 우기면은 복약지도 한 사실을 뭐 CCTV라든지 뭐 녹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 복약지도서가 있게 돼버리면 교부하고서 뭐 전산으로 교부를 하고서 서명을 받거나 한 거를 루틴하게 됐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게 훨씬 더 복약지도 의무를 그 약사님들 이행하기 수월한 규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약사의 설명 의무. 그래서 이 복약지도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게 되면, 복약지도 하면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복용법 이런 것도 쭉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설명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담하는 것처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약사 역시도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있잖아요.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위자료 정도면 인정이 돼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환자가 내가 이 약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있잖아요. 이런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한 데에 대해서 그 약간의 위자료 인정해주는 근거는 되지만 이 설명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의약품으로 발생한 모든 부작용에 대한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담합행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사법에서는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을 소지한 사람만 약제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오는 환자들은 다 받으면서 특정한 의료기관에 오는 환자들만 약제비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담합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오는 환자들의 그 약제비를 깎아주는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음에 나오는데요.
약사 윤리 기준에 보면 3호에 있습니다. 3호에서 본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가지고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있잖아요. 유인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본인 부담 할인해 준 행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되지만 특정 의료기관만 깎아주는 행위는 담합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호에서 보면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담합행위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1층에 약국을 하고 있는데 2층에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비를 주라고 그 의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천을 줬다. 그러면 이 담합행위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의사가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처방전을 많이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만약에 돈을 줬다 치면은 알선의 대가가 되겠지만 그런 건 없이 그냥 어차피 2층에 의료기관에 들어오면 1층으로 당연히 지리적 이점상 약국이 그 1층에 있는 약국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약속이 없었고 그런 대가 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지원비 자체가 담합행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호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또 여기 직원도 포함해 간호사라든지 그 소속 직원이 포함해서 특정 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담합행위입니다. 그래서 A 약국 가지 마세요도 옆에 있는 B 약국 가란 말 같잖아요. A 약국 가면 약값 비싸요. 거기 가면 약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A 약국 가면 B 약국 가면 친절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행위들은 전부 다 담합행위로 처벌되는 대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 환자가 이 근처에 무슨 약국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 약국 어디 있어요? 라고 알려준 행위는 허용이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4호는 사문화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약사법 시행령에 보면은 이제 유사 담합행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담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 약속 있잖아요. 특정하게 암호 같은 것을 적어 넣는 거예요. 적어 놓은 해서 다른 약국 가져가면은 그 약 조제를 못하게 하는 행위 있잖아요. 이거 담합행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뭐 2호도 실제 사문화됐다 보시고, 이제 3, 4호, 특히 4호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하죠. 그 의사가 환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A 약국으로 처방전 보냈어요. 거기 가면 약 조제돼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약국으로 가라고 하는 행위 있잖아요. 뭐 실제로 유도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죠. 근데 자, 요 말은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환자가 요구를 하면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환자가 가서 조제 대기 시간 줄이려고 나 A 약국 갈 테니까 고리 처방전 좀 미리 좀 보내주세요. 전산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호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적인 약사가 의사한테 고용당해 있는 꼴 있잖아요. 이런 꼴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건 사실은 뭐 담합행위를 떠나서 의사가 약국을 개설한 행위이기 때문에 무자격 개설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담합행위를 하게 되면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실제로 이 자체보다는 그 의료 약국 개설 등록 기준과 관련해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문제에서 자, 아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 어때요? 환자한테 대체 조제를 하고서 환자한테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처방전 소지한테 고지를 하지 않거나 의사한테 만약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 치면은 약사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그 자체로 행정처분과 약사법 위반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 그런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 대체 조제한 경우 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잖아요. 약화사고에 대해서. 그렇죠. 인과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요것만으로는 실제로 환자에 대해서 환자한테 무슨 간독성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약사만이 혼자 그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고, 그냥 단지 그 의사가 처방을 잘못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약사가 대체 조제뿐만 아니라 의사가 처방을 잘못했는데 확인 의무를 게을리 해가지고 만연히 조제를 해서 이 간독성을 심각하게 발현되도록 했다 치면은 의사랑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 의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설명 의무 위반으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 조제를 하고서 여러 가지 것들 주의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해서 오늘은 그 의약품의 변경 조제, 대체 조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